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청의 위계질서 봤고요. 그럼 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행정청에서 또 알아야 될 개념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자, 이 자치라는 말이 스스로 통치한다, 스스로 관할 구역을 다스려 나간다, 통치하는 것을 자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의 감독 이런 거 필요 없이, 국가의 감독 관리 필요 없이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해 나가는 것을 자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권, 이 자치권을 우리 공법에서는 이꼴 결정권이라고 그래요. 결정해갖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권이다, 결정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은 시도지사가 돼요. 시도지사.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특별시, 광역시, 도를 스스로 다스려 나가게 되죠. 통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자치권을 가지니까 우리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시도지사가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도지사. 그런데 시도지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 누구였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정확하게 하면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이 시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스스로 관할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행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치권을 갖고 스스로 집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 자치권 개념에서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자, 요 도 밑에 있는 시입니다. 도 밑에 있는 시. 자, 요 시를 우리가 기초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초시인데, 요 시가 다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대도시. 그리고 인구가 50만 미만일 때는 일반시. 자, 이렇게 다시 시를 대도시와 일반시로 또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 대도시의 시장, 이 대도시의 시장한테도 자치권을, 결정권을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대도시장도 자치권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자, 이 대도시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없어요. 이거 대부분 경기도에 몰려있죠. 우리 수원시, 수원이라든지 고양시, 뭐 성남시, 용인시, 저 지방으로 하면 통합 창원시 있죠. 옛날에 마산, 창원, 진해 합쳐갖고 창원시, 뭐 청주시 몇 개가 없는데, 자, 이런 시들을 대도시다.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 따로 구분해갖고 대도시장도 결정권,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죠. 이유는 이 대도시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가 우리 이제 기초지자체 가장 시작이 군입니다. 군에서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이 돼요. 시로. 그리고 시가 다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면 광역시가 돼요. 광역시의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울산시였어요. 그냥 울산시. 근데 울산시가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서 80년도인가 울산광역시로 승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가 되는데, 자, 우리 기초시 중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시가 수원시예요. 우리 수원시는 인구가 얼마가 될까요?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입니다. 120만.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수원시가. 또 그 다음에 고양시도 인구가 110만, 용인시 100만, 성남시도 100만, 창원시 이런 것도 다 100만이에요. 그래서 다 100만이 넘어가죠. 그런데 수원시, 고양시 얘들은 인구 100만 이상이라도 절대 광역시로 승격 안 해줘요. 왜 안 시켜주겠어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다 어디 있어요? 경기도. 그러면 우리 서울, 인천, 경기 이거 합쳐갖고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안 그래도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다 집중이 돼 있어갖고 맨날 수도권만 개발되고 하는데, 수도권에 이런 광역시가 몇 개도 출연했다.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지방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은 절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줘요. 대신 저 지방의 인구 5만인 시, 10만인 시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관할구역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따로 대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도시 규정, 이 개념을 들고 와갖고 대도시의 시장이다 이렇게 따로 부르게 되고요. 이 대도시장은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주는 대신 결정권, 자치권은 또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관할구역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끔 대도시장도 자치권을 갖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와서, 우리 요새 수원이라든지 성남 같은데, 용인 이런 데 보면 특례시로 지정해 주세요 해갖고 특례시라는 게 또 하나 도입될 수가 있어요. 특례시 들어오면은 또 난리 납니다. 우리 공법의 체계가 또 다 바뀌어요. 특례시가. 그래서 제발 내년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면은 하여튼 또 작살난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수원시, 고양시 뭐 이런 시를 대도시에서 대도시장도 자치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자치권을 갖고 스스로 관할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결정을 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 이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그랬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를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라고 할 때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일단 특별시하고 광역시,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특별시 관할구역 단위로 이런 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원래 같은 급은 도인데 이 도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경기도 있죠. 경기도 안에 시하고 군이 몇 개 있을까요? 경기도 안에 시군이 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는 해당 사항이 없고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내려가요. 도 밑에 시하고 군.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 단위다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글 짰다갖고 특광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 국토에 빠짐없이 계획이 수립되죠. 자,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아닌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 계획을 수립해서 궁극적으로 전 국토에 촘촘하게 토지 계획이 수립이 돼서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이런 토지 계획에 따라서 내 땅을 이용하고 개발하는데 각종의 규제를 받게 되고요. 물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다 포함돼요. 이 사람들은 따로 얘기 안 해도 항상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또 하나 염두하고요. 그래서 행정청,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의 체계에 관해서 철저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행정청을 알아야 이하에서 공법이라는 것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행정청 싹 다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부동산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들이 시중에 100여 개가 넘습니다. 엄청 많아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이 100여 개 법률이 있어요. 그거 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끝도 없어요. 평생 걸려도 안 돼요. 또 특히 우리 부동산은 정권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법률이 바뀌죠. 법률이 개정되고 하니까 그런 거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실무 나갔다. 그래서 매년 실무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 실무 교육에서 공법 개정된 것들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거예요. 계속 따라잡아야 돼요. 그래서 100여 개 엄청 많고 수시로 빈번하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공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다 공부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100여 개 되는 법률 중에서 중개사, 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라면 꼭 알아야 되는 6개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우리 부동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6개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법률은 없어요.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2차 과목의 제목이죠. 부동산 공법 시험 과목이고 이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6개 개별 법을 공부하게 돼요. 그럼 어떤 법들 공부하게 되는지 우리 이름 알아야죠. 이름, 제 이름이 뭐였을까요? 물론 또 까먹었죠. 한종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이름 정도 알아줘야 우리 어떤 거 공부하고 있구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6개 개별 법을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얘만 색깔칠해갖고 강조해놨죠. 이 법이 우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 다른 법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법의 메인. 주된 법률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법률 하나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수업을 합니다. 내용도 제일 많고 우리 공법의 기본이 되는 제일 중요한 법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출제 비중은 12문항이 출제가 돼요. 12문제. 그럼 우리 공법이 한 과목이니까 40문제인데 그중에서 12문제면은 30%의 비중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30% 비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우리 공법 시험 본다 그러면은 1번부터 12번까지가 요 법률의 내용을 갖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 공법 딱 시험 보는데 1번, 아는 거 나왔어요. 아는 거 자신 있게 맞췄어. 2번, 아는 거 자신 있게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법 시험 보는데 자신감 뿜뿜, 자신감 생겨갖고 막 모르는 것도 맞추고 그러겠죠? 물론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신감 있게 시험 볼 수가 있는데 거꾸로 1번 딱 봤는데 몰라요. 2번도 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게 당황해갖고 아는 것도 또 실수해갖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법의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법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거 법률 이름 길죠? 하나씩 풀어보면, 자, 우리 국토라고 하면은 전국의 토지.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줄여갖고 국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은 무조건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전국토에 적용하는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국토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용한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풀어갖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할지 미리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요. 제가 우리 공법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한다고 그랬죠. 이런 각종 토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계획이라고 하고요. 계획에 의거해서 국토,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자 후이용 또는 후개발 체계,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철저하게 미리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획에 의거해서 개발해야 난개발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여러 가지 공익을 도모한다 그래요. 그래서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인데, 자, 그럼 이 법률은 이름대로 계획 파트하고 이용 파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어디가 당연히 더 중요할까요? 계획 파트가 더 중요하죠. 선계획. 그래서 시험에서도 70%, 30% 이 정도 비율로 계획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내용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 정확하게 이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번 읽어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데 다 읽으려고 그러면은 길죠. 그래서 시간 없어 죽겠는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법률을 줄여갖고 부를 때는 앞글자하고 중간 글자, 그리고 법률할 때 법자 따고, 자,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이렇게 5글자로 줄이면 국토계획법, 3글자로 줄이면 국계법 이렇게 줄여갖고 불러요. 국계법. 근데 국계법 별로 와닿는 게 없죠. 그래서 발음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할 때는 그냥 앞글자 2글자 딸 거예요. 그래서 국토법 이렇게 그냥 더 쉽게 줄여갖고 국토법 이렇게 부를 거고요. 국토법 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우리 정확한 이름 정도는 좀 알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국토법이 제일 중요하고 요 법률만 거의 그냥 한 달 내내 국토법은 우리가 지지고 볶고해갖고 국토법은 또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다. 12문제 중에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10개는 그냥 쉽게 물어봤어요. 10개.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아는 거 쫙쫙 나오니까 어때요? 막 문제 시험 보는 재미도 있고, 아니, 물론 재미는 없어요. 아무튼 시험 보는데 자신감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 공법 잘 봤어요. 시험들. 그래서 국토법부터 먼저 싹 공부하고요. 그럼 국토법에 따라서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 자, 이용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극적으로 이용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존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을 2글자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토법에 따라서 국토를 개발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는데 이 개발 체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우리가 2개 법을 대표적으로 공부합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고요. 국토법 12개 풀고 이어갖고 도시개발법 6문제를 또 풀게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 그럼 도시개발사업 별로 와닿는 거 없죠? 그럼 앞에다가 신자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신. 그러면 신도시개발사업. 이거는 좀 와닿는 게 있죠? 여태까지 없었던 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기존 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대표적으로 택진안.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이럴 건물 지을 땅이 부족한 현상을 택진안이라고 그래요. 그럼 택진안이 발생하면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농지나 산지 이런데 전격적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 정해갖고 개발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을 아무데나 막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신도시 개발 영향이라든지 파급력 엄청나죠. 그래서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개발구역을 정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시켜 나갈지 개발 사업의 절차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 이미 개발이 끝난 곳들이 있죠. 구도시죠. 구도시라고 그래요. 그럼 구도시 지역에서는 맨날 신도시 개발하고 이럴 수가 없죠. 한계가 있다면 땅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미 개발이 된 구도시 지역은
낙후된 구도시를 다시 개발시켜갖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게 더 중요해요. 맨날 신도시만 찾아다니면서 개발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공부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의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 그래서 법률 용어가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비하는 사업이다. 우리 정비라는 말 의미가 뭘까요? 정비. 정비라는 말의 의미는, 정비 뭐 할 때 들어봤어요? 우리 차 고장 나면은 자동차 정비소 가서 정비하죠. 정비한다는 게 고친다요. 쉽게 생각하시면 고치는데, 여기서는 차를 고치는 게 아니고 뭐를? 도시와 주거 환경을 고쳐준다. 그래서 낙후된 구도시적, 열악한 주거지역 이런 데를 다시 고쳐주는 거. 그럼 우리 열악한 구도시적 있죠? 낙후된 지역들, 이거 다시 개발시켜 주니까 뭐라 그래요? 재개발. 또 오래된 아파트 있죠? 철거해갖고 새 아파트 짓네요. 그거를 재건축.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우리가 법에서는 정비사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절차로 누가 해나가는지 정비사업의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정비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개발 체계에 관한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구도시 재개발 체계에 관한 법. 그래서 신도시 개발, 구도시 재개발. 물론 이거 이외에도 개발 체계에 관한 법들 많아요. 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개발 체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두 개 법을 우리가 개발 체계에 관한 법으로 공부하고요. 이 개발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 가로없는 거죠. 상점 벽해 막 신도시 개발했다. 옛날에 논밭 산이 든 게 그냥 신도시로 대규모 개발되고 상점 벽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갈아엎고 엄청나게 적극적인 거니까 논점도 많아요. 그래서 12문제가 출제가 되죠. 개발 체계에서 12문제. 그래서 도시개발법 6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개, 사이좋게 6문제씩 개발 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러면 도시개발법, 요 줄여갖고 뭐 도개법 이렇게도 부르는데, 도개법 해봤자 와닿는 거 없으니까 우리는 뒤에 말 따고 이하에서는 그냥 개발법. 개발법은 개발 사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정비법. 줄여갖고 부르죠. 도시정비법. 더 줄여갖고 도정법. 이렇게 또 불러요. 도정법 하는데, 도정법 별로 와닿는 거 없으니까 우리는 더 쉽게 뒤에 말 따고 이하에서는 정비법 이렇게 부를게요. 정비법이니까 정비사업에 관한 법. 개발법은 개발사업, 정비법은 정비사업. 특히 정비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정비사업.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 6문제씩 국토법 이어갖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자,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보존하는 법, 보존 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농지법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농지법. 그럼 농지법은 이름대로 농지에 관한 법이네요. 농지가 뭐예요? 농사지을 땅, 농사지을 땅인데, 농지 저 시골에 우리 평야 이런 데 막 아파트 때려 짓고 개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농지는 철저하게 개발이 아니고 보존 대상이라고 그러죠. 이 식량 안보라고 그래요. 식량 안보. 우리나라에서 쌀 한 토를 생산 안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다 전량 수입해 온다. 처음에는 외국이 꼬시려고 싸게 팔아주죠. 그러다 한 몇 년 지나면 쌀 거 팍 올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다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식량 안보라고 그래요.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 농지라는 것은 절대 개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보존할 땅입니다. 보존. 그래서 우리 국토의 거의 30%가 농지예요. 평야 같은 거, 논밭 이런 것들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농지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보존. 그럼 소극적인 거니까 얘는 뭐 논점이 별로 없죠. 그래서 2문제 출제요. 2문제. 딱 우리 시험에 공법에서 2문제가 출제되는데, 그것도 맨 마지막에 39번, 40번. 자, 이렇게 공법에 대미를 장식한다 그래요. 농지법까지 풀었다 그러면 이제 공법 끝난 거죠. 그래서 딱 마지막 2문제인데, 자, 우리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교시 1차 과목 2과목 보고 30분 쉬어갖고 2차 과목 중개사법하고 공법부터 먼저 공부한다 그랬죠. 아니, 먼저 시험 본다 그랬죠. 그럼 이제 딱 2교시 시작해갖고 감독관이, 시험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감독관이 들어와서 시험지 쫙 나눠주죠. 쫙 나눠주고 시험 시간 되기 전까지는 덮어두세요. 딱 그래, 덮어두세요. 덮어두면은 딱 보이는 게 농지법이에요. 여기가 딱, 그래서 풀지 말라 그래도 눈으로 이렇게 싹싹 풀어보는 거죠. 눈으로 싹싹 풀어보는데, 오, 2문제
다 몰라요. 그러면 또 당황했고 착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법은 눈으로 이렇게 싹 풀어보는데, 자, 이 농지법은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어렵게. 이게 일반적으로 출제가 그렇게 돼요.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어렵게. 근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다 어려웠어요. 다 두 문제가 난이도 상. 어렵게 출제가 돼갖고, 작년에 또 딱 2차 1교시 딱 시험 보는데, 농지법 두 문제가 다 어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긴장해갖고 시험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농지법은 한 문제 쉽게, 한 문제 어렵게, 한 문제는 수업만 잘 들어도 그냥 맞춰요. 한 문제는 어렵게 나오는 거, 지엽적인 것도 이런 거는 손 못 대요.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그냥 한 문제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한 문제 맞춰주면 성공하는 과목이 농지법. 수업만 잘 들어도 한 문제 맞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두 문제니까 농지법 수업할 때는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고 안 들어요. 그래서 수업도 안 듣는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수업 하나라도 들으면, 수업 한 번이라도 들으면 한 문제는 그냥 쉽게 맞출 수가 있는 법이니까 수업이라도 들으시면 돼요. 우리 농지법은 두 문제니까 우리 이하에서 이제 진도 나갈 때 이거는 매 과정마다 할 수가 없어요. 농지법은 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한 9주 정도 할 때, 그때는 이제 농지법은 다루기로 하고요. 8주 할 때는 농지법까지 막 다루고 그럴 시간이 좀 없어요. 빼먹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데 이거 절대 시크릿이에요.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농지법은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5번이 답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10년간 이어오던 법칙이에요. 그래서 농지법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쉬운 거 한 문제 풀어서 맞추고 한 문제 어려운 건 5번 찍어갖고 맞추고 두 개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농지법은 한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딱 5번이 답이다. 그런데 이게 작년 시험에서 깨졌어요. 역사가. 그래서 쫙 20회부터 그냥 29회까지 한 문제는 무조건 5번이었는데 작년에 그냥 깨졌어요. 이게 법칙이.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이게 출제하는 교수님이 제 강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 5번 찍으면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냥 5번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또 5번 나올 거예요. 올해 시험부터는 또 5번 나옵니다. 역사를 또 써와야죠. 그래서 하여튼 농지법은 한 문제 풀어갖고 맞추고 한 문제 5번 찍어갖고 그냥 재수 좀 맞히는 거죠. 그래서 그닥 부담 갖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공법에서 두 문제. 그런데 얘가 공법에서만 두 문제지 중개사법에서도 하나, 그리고 학개론에서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에서 또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총 4문제, 10점짜리예요. 공법만 두 문제가 출제하니까 공법에서 농지법 수업할 때 그때라도 잘 들으면 다른 과목 보태줄 수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 4개 법률 말씀드렸네요.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얘들은 다 토지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에 관한 규제법, 토지공법. 근데 우리 부동산 하면은 건물도 있죠. 그래서 건물공법으로서 또 2개. 우리 토지를 이용 개발한다. 가장 주된 모습이 뭐예요? 건물 짓는 거죠. 아파트 짓고 건물 짓는 거. 이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건축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일반법.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건물을 건축하려면 다 이 건축법에 규제받습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그럼 내 땅에다가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국가한테 허가부터 받고 해라. 왜 그러겠어요? 함부로 자기 맘대로 자기 땅이라고 건물 지어갖고 부실 시공해서 무너졌다. 자기가 죽는 거 아니죠. 새 들어 사는 사람. 이런 다른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건물 지어갖고 부실 시공하면 타인의 생명, 신체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전에 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물 못 지게 딱 규제하고요. 그리고 건축법에서 건물 안전하게 건축하기 위한 기준들이 쫙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건축법의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허가 받아갖고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무허가로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아주 세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전 등을 위해서 건물 건축하려면 누구라도 건축법의 규제에 따라서 허가받아갖고 건축하고요. 그래서 건축법은 건물 건축의 일반법.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이라고 할 때 다 들어가요. 우리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고 그러죠. 주택. 상업용 건물은 상가. 공업용 건물을 공장. 뭐 등등등 해갖고 하여튼 어떤 건물이든 다 건물 건축하려면 이 건축법에서 일반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건물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하나로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 뭐겠어요? 주택이죠. 주택. 그래서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법이 주택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주택법은 주거용 건물, 주택을 건설, 공급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적용 대상물이 주택이에요. 주택.
그러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건축법은 모든 건물에 다 적용하는 일반법, 큰 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인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법이 주택법. 그래서 건축법은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주택법과 건축법에 다 규정이 있네요. 그럼 무슨 법 우선 적용해요? 당연히 주택법을 우선 적용.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에 다 규정이 있으면 주택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제 일반법인 건축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주택법이 건축법에 특별법에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건축, 주택을 건축하는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한다 그래요. 건설. 그럼 건축이나 건설이나 다 집 짓는 거는 똑같죠. 그런데 건축, 건설 용어를 다르게 썼어요. 다르게 썼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건축은 내 집 한 채 짓는 거. 내 여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저 시골에 땅 사갖고 전원주택 하나 짓겠다. 이거는 건축이에요. 그거는 건축법에 따라 그냥 간단하게 허가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건설, 이거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짓는 거죠. 뭐 몇백 세대, 몇천 세대 집단적으로 짓는 것을 건설. 그러면 건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건설회사가 하는 거고 건설한 주택을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공급받는데 분양받는다 그러죠. 분양. 그런데 이 주택이라는 것이 분양만 받으면 돈 버네요. 피가 붙어갖고 몇 억씩 버는 거니까 주택이 투기의 온상. 그래서 아주 그냥 서울특별시 똘똘한 한 채 갖고 투기 공화국 돼버렸죠. 그래서 투기의 온상이니까 이 공급 파트는 철저하게 뭐를 규제하는 걸까요? 투기. 철저하게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봤던 제도들이 다 여기서 나요. 분양가 상한제부터 시작해갖고 투기과열지구, 뭐 전매 제한한다, 청약 통장이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철저하게 투기를 규제해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투기를 규제하는 파트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재건축 같은 거 많이 규제하죠. 재건축 아파트가 또 투기 온상이요. 재건축 아파트. 우리 저 구도시에서 살기 편한 구도시 막 다 갖춰져 있죠. 다 갖춰져 있어갖고 편한데 아파트가 한 30년 이상, 40년 돼갖고 흉물스러운 오래됐어요. 막 수돗물에 녹물 나오고. 그런데 그 아파트를 철거해갖고 새 아파트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메리트가 최고죠. 살기 좋은 구도시에서 아파트도 새 거고 엄청난 거예요. 우리 신도시는 새로 개발해갖고 아파트 줬다. 그럼 아파트는 새 건데 주변에 기반시설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생활하기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생활하기 좋은 구도시의 아파트도 새 거다. 메리트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구도시에 특히 강남의 재건축이 제일 비쌀 수밖에 없어요. 투기의 온상 그냥 딱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건축도 투기 규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게 규제하니까 요새 이제 리모델링을 장려한다. 그리고 고쳐 쓰는 거죠. 리모델링.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하는 법을 우리가 주택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건물권법은 건축법하고 주택법 두 개를 공부하는데 자, 우리 토지공법 4개 법률에서 출제 비중이 24개. 그럼 남은 건 이제 26개. 남은 거 14문제를 사이좋게 7문제,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7문제씩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건축법은 이만큼에서 7개고 주택법은 이만큼에서 7개. 그럼 당연히 우리 공부했을 때 점수 따기가 더 좋은 법은 주택법이죠. 그래서 주택법은 건축법의 반밖에 안 돼요. 분량이 반밖에 안 되는데 출제 비중은 7문제 똑같아요. 그럼 왜 주택법 7문제나 출제가 될까요? 우리 중개 대상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이죠. 주택을 매매하고 임대차하는 것을 중개하는 거니까 주택법이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은 전략법이라고 그래요. 내용 얼마 안 되는데 7문제, 출제 비중이 2번째.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갖고 공부하면은 점수 따기가 가장 좋은 법이 주택법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 건물공법 2개까지 해서 그러면 총 몇 개 법을 공부하는 거냐?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6개 개별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 6개 법률 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 요 국토법하고 건축법 이 2개만 합쳐도 공인중개사 법보다 더 많아요. 내용. 그런데 이거 2개 이외에도 그냥 4개나 되는 법을 더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법이 분량이 제일 많다 그래요. 제일 뭐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좀 기본 소양이 또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만 딸랑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제 법규범이 일정한 역시 위계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범의 위계 질서다. 이걸 법 체계 또는 법 단계다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처음에 입문 과정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우리 공부하면은 강의할 거 많아요. 공부할 내용들 많죠.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이 법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최고 상위 규범을 헌법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이 우리나라의 법 중의 법. 그래서 최고 상위 규범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국민의 기본권, 통치 구조를 정하는 제일 높은 상위 규범이라고 그래요. 가장 최고의 법률을 헌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헌법에 따라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법 6개 법들 공부한다고 그랬죠. 이런 부동산 공법도 다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헌법 23조입니다. 헌법 23조. 이게 우리 부동산 공법에 관한 법들의 기본이 되는 헌법 조문이라고 그래요.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유재산제. 그래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는데 그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무조건 남용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재산권 남용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갑질한다고 그래서 갑질. 아주 갑질 보기 싫어요. 그래서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부동산 재산권 보장하는데 무조건 무제한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해요. 이런 헌법 조문에 따라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또 헌법 23조 3항 공공 필요가 있을 때, 즉 공익 사업에 필요하면은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 우리 수용하고 제한 다 들어봤네요. 수용은 강제적으로 뺏는 거라고 그랬죠. 제한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함부로 이용 못하게. 그래서 공공 필요가 있으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런 수용, 사용, 제한과 보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라. 이런 헌법 조문에 따라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법률을 만드는 것을 제정한다. 그리고 제정되어 있는 법률을 고치는 것을 개정한다 그러죠. 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 형식적인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법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절차를 거쳐 갖고 만들어지는 법규범을 얘기해요. 국회에서 의결하고요. 국회 의결. 그래서 제적은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과반수가 찬성. 그래서 이런 국회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해서 공포. 자, 이 두 가지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법규범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에서 법률이다라고 합니다. 국회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규범인데, 자, 그럼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 대통령 공포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제정하고 개정하는 절차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왜 어렵겠어요? 국회가 일을 안 해요. 국회가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냥 정쟁만 일삼는다 그러죠. 그래서 국회가 일을 안 해. 뭐 법을 안 만들고 수정도 안 해, 개정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것은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어려워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딱 뼈대만 정합니다. 뼈대만 딱 규정을 해요. 우리 생선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뼈 딱 있죠. 그게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법률을 국회에서 만든 것을 국민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하게 돼요? 국회가 만든 법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게 되죠. 국민에 대해서 집행. 그래서 행정부를 집행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발하는 법규범을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명령. 특히 우리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다라고 하고요. 이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명령, 그래서 시행령 이렇게 줄여갖고 얘기해요. 시행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법률만 공부할 수가 없어요. 법률은 딱 뼈대라고 그랬죠. 공호예요. 이 법률에 살을 붙이는 게 대통령령이에요. 시행령. 그래서 시행령을 봐야 이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요. 우리 예를 들어갖고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이라고 그러죠. 싸게 분양받았어요. 투기 못하게 일정 기간 전매, 못 팔게 제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딱 법에서 규정해요.
그래서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딱 대통령령에서 규정해요. 이유는 이 법률은 만들고 바꾸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딱 핵심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행정부가 알아서 정해라 이런 취지에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시행령이다. 그래서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법률하고 시행령 합쳐갖고 법령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령. 그리고 더 이제 세부적인 기술 기준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 허가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하고 할 때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갖고 제출해요. 말로 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 허가 신청서가 어떻게 서식이 생겼고 절차 같은 거 처리하는 기준 이런 세부적인 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술 기준 이런 거는 전문성 있는 각 부의 장관이 명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부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 그거를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이 부령이라는 게 있는데 부령은 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이다. 그래서 시행 규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법률을 공부한다 그러면 법, 령, 칙 요거를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요 세 개를 다 공부해야 그 법의 내용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우리 공법은 6개 법이라고 그랬죠. 6개 법률. 그리고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다 있으니까 법률과 시행령만 합쳐도 12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시행 규칙까지 하면 18개. 이거 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시행 규칙까지는 안 물어봐요. 시행 규칙까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법률하고 대통령령을 시험에서는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행 규칙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또 있죠. 매년 그래요. 한 40문제 중에서 2문제는 시행 규칙 아주 지엽적인 거 갖고 물어보는데 그 2문제 정도 물어보는 거 이거는 맞히라고 내는 거겠어요? 틀리라고 내는 거겠어요? 틀리라고 내는 거죠. 물론 틀리라고 내는 건 아니고 잘 찍고 신의 가호를 바라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구애받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하고 대통령령, 법령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헌법과 법률과 명령 여기까지는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일반 규범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됐든 부산광역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전국토에 똑같이 적용하는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일반법. 그런데 이 조례 요거를 자치법규라고 그러죠. 자치규범.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만 법규범의 효과를 갖는 것을 자치규범이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있죠. 우리 특별시, 광역시, 도 줄여갖고 시도, 시도에 두는 의회를 시도의회, 시군구에 두는 의회를 시군구의회. 그래서 이런 지방의회가 그 지자체 관할구역에서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그래요. 조례. 그래서 이 조례, 그럼 서울특별시 조례, 뭐 부산광역시 조례, 더 내려와서 서초구 조례, 강남구 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 관할구역에서만 법규범의 효과를 갖는 것을 조례다라고 하고요. 그 엊그제 보니까 우리 재산세 서초구 조례로 재산세 뭐 50% 감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권한 문제 묻고 또 얘기가 그냥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조례라는 것은 그 지자체 관할구역에서만 효과를 갖는 법규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례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는 일반 규범이 아니니까 절대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례는 자치법규다. 그래서 가장 하위 규범을 조례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상하 위계질서라는 게 있어갖고 역시 최고 상위 규범을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그리고 제일 하위 규범이 조례다. 그래서 이런 법 규범도 위계 질서를 갖고요.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을 위반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갖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재판소가 땅땅땅 위헌 결정한다. 그래요. 위헌 결정하면 그날부터 그 법률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요. 또 명령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또 조례는 명령, 법률,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위 규범에 위반하면 안 되는
위계 질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 이것도 이제 처음이니까 시간이 좀 있어갖고 한번 기본 소양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6개 개별법 그리고 6개 개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대통령령 합쳐갖고 12개 법령을 공부합니다. 12개. 그러니까 내용이 제일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6과목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게 공법이에요. 제일 두꺼운 게.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제일 메인이 된다 그래요.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드니 공법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우리 수험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거 간단하게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